자, 오늘은 한강 작가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강 작가죠.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상을 타신 작가인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정말 높여준 분이고 대단한 작가죠.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강 작가한테 노벨상 수상 소감을 묻는 여러 자리에서 어,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그동안 쓰신 작품들 중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바로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내가 최근에 써서 그런지 대부분의 작가들이, 음, 자신의 최근 작품에 대해서 가장 애착을 느낀다고 하는데, 나 역시 그렇다. 나도 역시 애착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노벨문학상을 한강이 수상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맨부커 상을,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이라는 상을 받았던 채식주의자? 이 책은 몇몇 학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생들 보기에 적절하지 않는 작품이라고 선정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볼 때도, 고등학생이면 몰라도 중학생들한테 읽히기에는 이 성적인 묘사도 많고, 좀 이렇게 약간 끔찍한 장면도 많고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는 좀 읽기 어려운데 라고 해서, 책주의자는 일단 좀 걸렀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대표작 중에 하나가 소년이 온다인데 5.18 광주를 배경으로 한 5.18에서 광주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환하는 이 작품도 너희들하고 같이 읽고 싶은 작품은 맞는데 워낙에 소년이 온다는 유명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선생님이 벌써 소년이 온다는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읽었던 작품이어서 선생님도 좀 그 여러 차례 읽었던 작품들 말고 이렇게 새롭게 읽은 작품을 가지고 신선하게 너희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때마침 지금 내일이 이제 4월 3일인데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그 비극을 손으로 꼽아라고 할 때 5.18 광주에서의 신군부의 학살 만행과 견저지는 오히려 더 참혹한 것일 수도 있는 제주 4.3 사건이 있는 게 이제 내일 4.3 기념식도 하고 하겠지, 제주에서. 이런 것과 맞춰서 선생님이 작년부터 내년 3월, 그냥 2025년 3월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한강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해야지라고 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벼르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어, 봅시다. 한강 작가는 53세에 지금 뭐 왕성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고, 태생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하셔서 이 5.18과 관련된 어떤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밀접하게 들을 수 있었던 곳이고, 음, 가족, 그 아버지 한승원 씨가 아재아재 바라제라고 하는 영화로도 창작이 된 작품인데 유명한 소설가고요. 어, 이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과거에 요즘은 아니겠지. 과거에 주목받던 작가고 그 아버지의 딸로서 물론 오빠도 선생님 오빠인가 뭐 동생인가 모르겠지만 작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시로 등단하고 나중에 소설로 쓴 사람이고요. 나중에 서울에서 쭉 이렇게 살았고 연세대학교 국문과 석사까지 했네요.
주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주요 작품 중에 선생님이 지금 읽은 작품은 소년이 온다 하고 아까 채식주의자, 연작소설인 채식주의자를 읽었습니다. 뭐 히라버 시간이라든지 흰이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선생님 좀 궁금해서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여기 위키에도 나와 있지만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바탕으로 했고 어, 이 중요한 것은 이 한강이 작년에 정말 뜬금없이 사실은 한강이 후보가 됐다는 것도 사실 몰랐는데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가 해마다 이 아시아 쪽에서는 거론이 되고 이게 노벨문학상 위원회에서도 평소 왕립협회, 스웨덴 왕립협회도 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유럽 한 번 주면 뭐 아프리카 한 번 주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탈 거다라는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래 중국 작가나 일본 작가가 타지 않을까 일본 작가가 탄다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뜬금없이 사실 선생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뜬금없이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뭐라고? 선정됐다고 해서 어, 많이 놀랐고요. 선정 이유도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의 삶을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래. 이거야말로 한편의 시인데. 한강이란 작가가 이 역사적 트라우마, 5.18이라든지 소년이 온다지, 4.3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래. 대단히 한강 작가의 어떤 작품을 떠올리고 이 수상 선정 이유를 썼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별하지 않는다를 혹은 손이 온다를 염두에 두고 상을 줬구나. 맨부커상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가부장적 사회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을 그리고 이 생명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폭로하는 작품이라면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소년이 온다라든지 작별하지 않는다 한테 상을 준 거구나 작품으로 치자면 물론 한강이는 작가한테 준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게 된 거지. 작별하지 않는다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소년이 온다가 더 훨씬 그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한강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해서 어, 국내에서는 이제 그 만해문학상 여기 만해 한용운의 땅인 그 홍성인데 어, 이탈리아 문학상도 받은 이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이 작품을 한 두세 차례 정도 읽었는데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너무 사실 좀 괴로웠어. 사실은 이 5.18을 소재로 한 문학을 읽는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으로 그런데 특히 이제 소년이 온다는 한강 작가가 5.18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 자료를 충분히 곱씹고 곱씹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말 마치 무당이 이 5.18 희생자를 빙의하듯이 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물론 이런 의식이 어, 지금 노골적으로 사실은 제주 사삼을 담고 있는 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이 무당의식이라고 하는 것, 다음 주에 우리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만신이라고 하는데, 이 무당이 이 망자에 빙의해가지고
그의 한을 이제 푸는 이런 내용들의 시초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 작품은 정말, 소설가가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빙의하는 만신이, 빙의하는 무당이 쓴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실감난 작품이고, 너무 실감 났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읽는 사람도 이렇게 괴로운데, 이것을 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겠으며, 이것을 쓴 사람도 이렇게 처절하게 괴로운데, 그 현장에서 5.18 광주의 학살을 경험한, 그분들은, 희생자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잘 다가온 작품이어서, 솔직히 선생님은 이 소년이 온다는 너무 처참해서,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처참해서, 중학생들한테 이걸 권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작품이야. 너희가 좀 이렇게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아, 한강에 이런 그 작품이구나. 궁금하다. 한강의 작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라든지, 5.18, 뭐, 올해 5월 달이라든지, 이 5.18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소년이 온다는 추천하고 싶지만, 아, 그냥 재미를 읽어야지라고 하기에는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너무 사실은, 읽으면서 괴로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어, 쉽게 권하고 싶은 책은 또 아닙니다. 양가적 감정이 있네요,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서평을 두 개를 썼는데, 아마 한 1, 2년 터울로 해서 두 번 읽어서 아마 두 번 썼을 것 같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에게 8월 80년 5월의 광주는 무엇인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너희 때쯤에 선생님 되게 존경하는 담임 선생님이 그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이상봉 선생님이라고 조남도 안 잊어버릴 정도로 되게 선생님한테는 큰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은사님이에요. 나에게 광주에서 희생된 사체들의 화보를 은밀히 보여주셨어. 마치 금연 캠페인용 포스터를 본 것처럼 금연은 없고 혐오한 공포만이 각인되는 것처럼 엄청 충격이어서 막 그 장갑차 캐터필러에 사람이 막 짓이겨져 있는 사체를 본다는 것. 이게 국가 권력이 우리나라 국민을 학살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봤을 때, 와, 이런 세상이 있나라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아무튼, 얼마 후 모래시계라는 영화를 통해 재현된 광주를 보았고, 그 후 수많은 매체를 통해 5월의 광주를 거듭 상기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늘 5월에 뗐다. 이 선생님의 아버님이 이 5월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뛰쳐나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데모하던 대학생들이 공수부대 총칼에 학살당한 그 일이 벌어지고 광주 시민들이 다 도청광장으로 뛰어나가고 이 공수부대가 총칼로 사람을 유인하는 데에 다 몸으로 막았단 말이야. 또 무장하기도 하고. 이, 이거는 어떤 무슨 이데올로기니 사상이니 이런 게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내 혈육이,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내 가족이 부당하게 이렇게 학살당했다면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지. 수어브리의 늦은 밤 이 책을 읽었다. 한강 채식주의자 모두 별 감흥이 없었다. 물론 이 소설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80년 5월 광주는 늘 불편한 가시처럼 가슴 속에 버스럭거린다. 24살의 선생님이 장교로 인간에서 상무대 군사훈련 받으면서 군인 신분으로 광주 금남로의 광주 학살의 장소를 밟았을 때 느낀 혼란과 이물감이 떠오른다. 가끔씩 사회 일원으로 세계를 받는 전두환의 정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때는 전두환이 살아있을 때의 선생님 썼나 봐. 느끼는 기시감이 떠오른다.
곁에 누워 곤히 자는 아들들의 머리칼과 단단하고 가냘픈 팔다리를 쓰다듬으며 나도 나의 두 아들들이 물리를 글 읽는 원리를 글의 이치를 깨우칠 나이가 되면 아버지처럼 이 아들들에게 말할 거라고 나도 저렇게 하라고. 광주의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적 조건과 환경과 시점에 그렇게 처해 있다면 누구라도 다 광주의 희생자들이 한 것 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뭐 지금 우리가 그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별하지 않는다도 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무려 3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죄도 없이 학살당했단 말이야. 3만 명이면 이 3만이라는 숫자가 우리 내포 신도시의 전체 인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3만 명이야. 내포 신도시의 사람들을 그 1년 남짓한 시기에 다 학살해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 유가족이나 부상자나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하면 뭐 10만도 넘겠지. 죽은 사람만 학살시켜서 죽인 사람만 이승만 정권에 죽인 사람은 3만 명이라고. 내포신도시 사람 다 죽인 그 숫자랑 맞먹는다고. 그냥 어마어마한 학살이지 진짜. 다른 서평이네요. 80년 5월 광주,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나에게 광주의 시민군에 대한 부채감도 살인자들과 그들의 주구, 그들의 개들에 대한 분노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이미 역사 시험지에 선택지 마냥 차갑게 식어버린 역사로 남은 기억일 뿐이다. 기억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필멸하는 존재다. 우리는 기억은 사라지지. 그런데 작가는 왜 한없이 투명해지려는 기억에 5.18 광주의 역사에 오늘 다시 불을 지피려는가? 문학은 그리하여 불청객처럼 불편하고 가혹하기도 하다. 벌써 날카롭던 기억의 상처가 굳어버린 흉터로 변해버린 사람에게 다시 피비린내 나는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8월 광주를 알지 못하는 나와 같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억의 상처를 누구를 향하는지도 알 수 없는 증오를, 분노를 일깨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유난히 더운 온 여름 날씨만큼이나 끈적끈적한 불편함이 내내 함께했다. 작가는 영매, 무당이지. 무당이 되어 한 번 붙잡힌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와, 진짜 무당이구나, 한강은. 그래야 나는 80년 5월의 정대를, 선주 누나를, 동호를, 영규를 힘겹게 대면해야만 했다. 그날 국가는, 이거는 신군부에 전두환 국가제, 자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저격용 촉으로 조준 사격을 했고 장갑차에 캐터필러로 그들의 몸을 짓이겼으며 대검으로 개머리판으로 곤봉으로 군홧바로 혹은 모나미 볼펜으로 고문하고 막 이랬어. 자신들이 국가임을 인정할 때까지 수많은 몸들의 난폭한 말들을 새겼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추함과 무력함과 이기심을 인정할 때까지 굶기고 더럽히고 서로 밥을 다투게 했다. 이 소년이 온다에 보면 5.18에서 저항하던 시민군들을 감옥에 가두고 밥을 굶기고 식판을 하나만 갖게 하고 해서 서로 밥을 뺏어먹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이럴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고 고문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지. 뭐 사실을 뭐 기록한 것들을 바탕으로 썼으니까. 국가는 결코 너희와 같은 필멸의 미물이 아니라는 것처럼 창조주가 제 피조물을 제 맘대로 다룰 때처럼 주검, 시체가 된 젊은 그들의 몸을 덮은 수의가 된 태극기. 장송곡이 된 애국가는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이 폭력의 독점이라는 것을 모르는 순진한 어리고 젊은 몸들을 덮은 태극기가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 광주 5.18의 자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공수부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은 그 사체들, 훼손된 사체들의 관뚜껑 위에 태극기를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들이 나라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를 불러주고 장송곡으로, 레퀴엠으로 애국가를 틀어준다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죽은 이유 한 줄로 정년된 것이 아니라 투항하고 한 줄로 손을 들고 나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순진한 그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던 구식총조차 쏘지 못했다.
하긴 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국가는 눈앞에 군복을 입고 자신을 향해 총을 쏘는 저 나약한 공수부대 인간들이 아니지. 군복을 입은 불행한 인간 며칠 손으로 쏘아 죽인들 어떠하겠는가? 전지전능한 국가는 총으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에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조에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 이게 시민군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장은 했는데 총을 쓴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고도로 한 공수부대하고 달리 그냥 오합지졸로 그 예비군 무기 같은 거 털어가지고 무장한 거거든.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슬픔과 안심을 동시에 느꼈다. 나약한 인간들이 국가에 대항하는 방법은 함께 죽음을 각오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안 것일까? 홉스의 리바이어던 표지에서 본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으로 구성된 리바이어던 국가를 이제 괴물로 비유한 거지. 섭파가 떠오른다. 그 무소불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국가라는 괴물은 결국 자기를 구성하는 수많은 인간이 연대하여 왜? 국가는 뭐가 만든 거야? 인간의 연대로. 국가는 사실은 실체가 아니잖아. 우리들 개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대한민국 모두가 각각의 개인들이 국가를 정지시키겠다고 서로 힘을 합치면 87년이나 뭐 이럴 때처럼 뭐 박근혜 탄핵이나 좀 얼마 안 있을 뭐 윤석열의 탄핵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국민 전체가 실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만 괴물은 두려워하는 거지. 그것만 괴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슬프다. 왜? 그냥 평범하게 내 앞가림이나 하면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것도 바쁜데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다 같이 손을 합쳐가지고 목숨을 불사하고 누군가가 싸우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장갑차 앞에서 시민들이 공수부대 장갑차를 몸으로 맞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 오늘도 이제 그 국회 그날 그 CCTV 자료가 나왔던데 기자 하나가 공수부대한테 끌려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여가지고 끌려가던데 그게 뭐 제주 4.3, 5.18, 그 이후에 뭐 유월항쟁에 뭐 박종철이나 이한열 같은 사람들을 국가 권력이 죽인 것이나 그리고 오늘날 최근에 작년 겨울에 있었던 계엄이나 이런 국가 권력과 폭력을 독점하고 그것을 그 총뿌리를 적에 두지 않고 우리 국민한테 둬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려고 영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 괴물 멈추게 하는 것은 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비장한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 이건 되게 슬픈 일이지, 진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제 이기심을 위해 공들여 만들어낸 괴물, 국가라는 것도 슬프다. 선생님이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보고 좀 찹찹한 마음에서 이 글을 썼던 게 벌써 한 10년 전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다시 드네요.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 도시, 광주, 열을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당하던 사람이 힘을 다해 눈을 뜨는 순간이 떠오른다. 입안에 가득 찬 피와 이빨 조각을 뱉으며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밀어올려 상대를 마주 보는 순간 자신한테 폭력을 가하는 사람한테 똑바로 눈으로 쳐다보는 거지. 왜? 내가 정당하고 너가 불의하다라는 거지.
난 당당하다. 네가 나를 파멸시킬 수는 있지만 나는 희생자가 아니고 나는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거지. 왜?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존엄하니까.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하는 순간,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짓이긴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끝내 우리는 존엄을 잃지 않는 거라고, 굴복하지 않는 거라고. 작가는 왜 동호라는 소년을 불러냈을까? 국가란 무엇이고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의 순진함 속에도 인간을 인간으로 버티게 하는 힘이 남아있음을 강변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 아, 왜 소년 캐릭터를 가져왔나? 소년은 뭐, 이 국가에 대한 철학이나 국가관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도청에서 총을 쥐고 내가 옳고 저들의 학살이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려고 목숨 거는 인간을 만든다고. 왜? 아무리 이런 거 모르는 순진한 인간도 인간은 인간다우려는 존엄이 있고 그거를 버티게 하는 힘이 있다고. 제 백성 죽이라고 불러들인 일본군의 신식 기관총의 화염 속에서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며 불나비처럼 달라든던 성난 가보년의 우금치의 분노. 동학농민운동이잖아. 동학농민운동 때도 당연히 지는 전쟁이지. 우리는 죽창 들고 나무로 된 방패 들고 달리는데 저쪽은 관군은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고 일본군을 데려오고 일본군은 신식 기관총으로 쏘는데 그거를 막 달라들던 사람들이잖아. 죽는지 알지. 그렇지만 왜 달려드는 거야? 나는 희생자가 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존엄하다. 인간이 하늘이다. 우리가 하느님이고 우리한테 깝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려는 거지.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돌아가셨고 반대편에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것을 역사라고 하잖아. 음. 한강 작가가 지난 그 윤석열 계엄이 있을 때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는데 노벨상 수상을 하면서 우리는 과거가 어떻게 현재를 구원하는지를 봤다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가보농민운동의 과거가 이때 희생당한 분들이 5.18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4.3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국가 권력은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고 우리가 주권자인데 니네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폭력을 독점한 군인들이 백성들을 살육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안 되고 이것은 역사가 밝혀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런 희생을 무릅쓴 이분들이 현재 우리의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역사 속에서 봤기 때문에 정의가 승리한다,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저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무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엄하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구원하는가. 한강이란 영매를 통해 나에게 찾아온 소년을 보내주려 한다. 무수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 슬픈 것은 너뿐이 아니었다는 어설픈 말로 위로해주고 싶다라고 선생님이 썼네요. 음, 채식주의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좀 그 수위가 높아가지고 너희한테 읽히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기회가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거 서평을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해하려면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제주 4.3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도 제주 4.3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그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이라는 단편 소설이야.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제주도 사람은 이렇게 동네 친척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순이 아줌마 정도 되는 내용인데 제주 4.3 희생자야. 어, 박준혁, 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제주 4.3이요? 네.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제주 4.3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5.18은 알지, 준혁아? 네. 5.18은 광주에서 신군부가 자신들 반대하는 애들, 그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고 학살한 사건이잖아. 네. 그런데 제주 4.3은 모르잖아, 그지? 네. 음.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었나? 그래. 자, 좋습니다. 일단은 제주 4.3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했는데, 일단 일제 강점기 때, 어, 이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그 유학도 많이 가고, 돈 벌러 가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광복이 됐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은 소련 이 공산주의가 좌파라고 하지. 남한은 미국이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대신 소련과 미국이 남한을 38도 선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통치하기로 이걸 뭐 신탁 통치라고 하잖아요. 최강대국 일본과 태평양전쟁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소련과 미국이 반반씩 우리 조선을 나눠 갖기로 한 거란 말이야. 그 제대로 된 광복이 안 된 거지. 광복은 됐는데 일본 애들은 물러갔는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 미군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애들이 볼 때는 이제 일본은 패망했고 자신들이 정복하고 있잖아. 여기에 주일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애들은 다 자기네 땅으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들, 다시 말하면 친일 경찰들이 그냥 경찰을 하고 있고 친일 공무원들이 그냥 관공서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일제 부역한 경찰들, 친일파 하던 놈들, 친일해가지고 우리 독립군들 때려잡고 우리 백성들 수탈하고 일본 앞잡이 하던 놈들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일본은 망했는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군정경찰로 변신했다고. 그러면서 일본에 가 있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갑자기 들어들면서 제주도에 식량이 부족하고 갑자기 막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생필품이 부족하고 이러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태가 된 거야. 언제? 우리 6.25 전에. 그런데 6.25 전에 북한 말고 남한에 남한 노동당이라고 하는 남로당이 있었어.
남노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 쪽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주의 운동들을 막 퍼뜨리고 있을 때라 미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남노당이 활동하는 것이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일제강점기 때 이 사회주의자들 때려잡던 놈들이 누구냐면 바로 친일파 경찰들이지. 경찰들이, 일제 경찰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때리고 잡아가지고 사형시키고 하던 인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남로당이 활동해서 장차 소련의 영향이 남한반도까지, 남쪽까지 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미군이 여기에 친일 경찰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회주의자를 색출하고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47년에 3.1차 발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이 함께 지금 시위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니네 물러나라. 신탁 통치하지 말라. 막 이렇게 했는데 어린애가 기마 경찰이 이친희 경찰이 탄 말에 치여 사고를 당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랬더니 일부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갔겠지. 왜? 우리 경찰이라고 생각이 안 된 거야. 친일파 새끼들이 그대로 경찰하고 있는데 거기에 길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말로 쳐가지고 다치게 했으면서 그냥 가버려? 분노한 제주 시민들이 돌 던졌는데 어떻게 했다고? 총을 발표했어. 6명 사망, 6명 중상. 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벌어진 거야? 안 그래도 이 경찰놈들이 친일파 놈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분노하고 있는 제주 시민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데모하니까 거기다가 그 자기 기념식 하는데 지나가면서 어린애를 기마경찰이 다치게 했고 거기에 항의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발포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로당은 기회가 잘 됐다. 그래, 우리 얘네들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시위들을 했고 총파업. 그러니까 어떻게 미군정에서 큰일 난 거잖아. 왜? 미군정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선도 되게 어려운데 지금 뒤통수에 사회주의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느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무국장 조병옥은 이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 사형에 처하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서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 북한에서 월남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왜 그냥 북한은 사회주의화 됐잖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뭐야? 지금 위에서 친일 일제강점기 때 친일 지주들 혹은 돈 많이 번 사람들, 이런 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또 원수라고 해서 얘네들을 처형하고 얘네들 재산을 몰수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도망 와가지고 몰래 목숨 걸고 남한으로 내려왔네? 이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서북 청년단이야. 이 서청이라고 하는데. 이 서북 청년단은 북한 출신에 다시 말하면 북한의 원래 우리 집은 재벌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대지주들인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혁명을 한답시고 우리 형제들 불러다가 다 죽이기도 하고 숙청한다고 그동안 니네들 일반 노동자들 고열을 빼앗아 먹은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반성을 하고 하고 재산 다 몰수하고 막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탈출해서 내려온 이 월남한 서북
청년단 소속을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는 말만 들으면 정말 이가 갈리는 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왜? 내 부모 형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들한테 죽음 당하거나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들을 다 몰수당한 사람들이야. 얘네들을 어디다 투입하냐면 제주도에 빨갱이들 있다고 투입시킨 거예요.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그 4.3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은 되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처럼 애가 다친 일이 벌써 있고 그것에 돌 던졌다고 총쏜 이상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는 아직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위태로운 상태, 좌우에게 대립, 신상 통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막 좌우에게 서로 테러를 가하고 하고 있던 이 불안한 시점에 미 군정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이 우익 청년단, 아까 서북 청년단들, 뭐 빨갱이라면 이가 갈리고 빨갱이가 철천지 원수인 눈앞에서 내 가족들이 빨갱이들한테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을 그냥 제주도에 투입시켰다고. 그러니까 빨갱이 같다는 사람은 그냥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로. 그래서 이 1년 사이에 학살당한 사람만, 민간인만 3만 명이에요, 3만 명. 이 3만이라는 숫자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에 4월 3일이면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야. 집주마다 다 죽어가지고 누군가는 죽어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그래서 중간산 마을 여기 이 소설에 나오는데 초토화시켜서 강경 진압을 해서 마을의 95% 이상을 다 불탈라버리고 인명을 살생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죽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무장했겠지. 처음엔 무장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스스로의 목숨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에 대나무 깎아가지고 죽창 만들고 무장했다고. 그래, 무장한 세력들이 한라산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명분이 완전히 갖춰졌잖아. 얘네들 빨갱이가 지금 무장해가지고 우리하고 대치 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집안 가족들 중에 이 소설에도 나오는데 가족들 중에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 이 우이구 뭐야 좌익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간 무장대가 됐다고 간주해서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대사를 자행했다고. 그래 이게 무슨 고조선 시대나 삼국 시대 얘기나 조선 시대 얘기가 아니고 1948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된 것이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남한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 하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전쟁 중도 아닌데. 그래서 뭐 지금은 이 제주 사건에 대해서 뭐 평화공원을 만들고 이런 어, 국가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에 대한 이런 반성과 피해 보상과 피해 조사와 이런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데 참석하기도 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뭐 이런 일들이 제주 4.3입니다. 어,
추정 사망자는 뭐 3만 명 정도 되고요. 실종자가 3천 명 정도 되고, 제주도민의 모든 가옥이 95%가 탔으니 뭐 할 말도 없잖아, 그지? 그냥 모든 집이 다 탔다고 봐야지. 그리고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면 다 빨갱이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게.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제주도 출신은 빨갱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주도의 청년들이 가장 위험한 그 해병대에 자원하고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시고 했단 말이야. 왜? 내가 빨갱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냥 이런 희생까지 더하면 사실은 그리고 이 사망자만 3만 명이고 실종자가 3천 명인데 이렇게 해서 죽은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때 살아남아가지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고 산 유가족들이나 그때 몸과 마음이 다친 사람들, 장애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까지 몽땅 합치면 이 제주도 사람치고 당시에 이 제주 4.3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요즘 박구보검하고 아이유 주연의 폭삭 추가 수다인가? 넷플릭스 어 에서 제주를 배경으로 이 로맨스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되게 재밌다고 다들 하고 선생님도 되게 아이유나 박보검의 이 연기도 좋다고 해서 꼭 보고 싶은 드라마인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당시 과거의 제주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 4.3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이제 뭐 너무 우울하고 힘든 현대사니까 작품의 맥락과는 맞지 않지만, 제주도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제주 4.3의 아픔을 그냥 건너뛴 것은 사실은 약간 판타지 같은 거지. 실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것들은. 현경 선생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제주 그 순이 삼촌을 쓴 작가고요. 순이 삼촌이 제주도에서 이 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운동장으로 사람들을 다 동네 사람들 모아 놓으더니 군인 가족들은 이쪽으로 넘어와라. 경찰관들은 이쪽으로 넘어와라. 그런 다음에 기관총으로 다 쐈다는 거예요.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근데 순이 삼촌은 그 참혹한 장면을 보면서 임신한 채로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들 더미가 위에 있어가지고 시체가 자기를 보호해줘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순이 삼촌이 다음부터 이 농사를 지면서 사는데 그 감자가 그 다음에 감자가 어마어마하게 잘 열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 감자밭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지금 작별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이 이북에서 내려온 서북천연당 경찰들이 사람들을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총으로 다 쏜 다음에 바닷가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잖아. 흔적도 없이. 그게 실종 3천 명 중에 그가 있겠지. 그렇게 한 이후에 생선을 안 먹었다는 거잖아. 왜? 그 시체를 뜯어먹은 생선을 내가 어떻게 먹냐는 거지.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이 다 총 맞아서 죄도 없이 죽었는데 어린애는 무슨 죄가 있고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냐 다 죽이는 거야. 임신한 상태보다. 그래서 아무도 이 제주 4.3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다고. 제주 사람들은 그걸 참고 산 거야. 민주화가 될 때까지. 제주 4.3에 3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빨갱이로 또다시 몰릴까 봐. 또다시 제주 4.3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감하게 현경 씨가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주 4.3의 실체를 폭로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최근 금서가 됐다고. 진실을 말한 진짜 용감한 분이지. 학교 선생님마다 학교 선생님도 잘리고 인생이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망가진 분인데 최근에 윤석열이 계엄하고 할 때
현경 씨가 특별 기고를 칼럼을 쓴 것을 선생님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현경 씨가 생각할 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이 국가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국가폭력이라는 이 괴물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윤석열 같은 그런 계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현경 이 선생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수필 이게 칼럼으로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칼럼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찾아보기 바라고요. 음, 오늘은 그 작품의 줄거리나 이런 얘기들은 선생님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작품을 사실은 읽으면 이게 250페이지에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소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소설을 왜 읽어야 하는가? 왜 읽어야 하냐?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탄 작품이라는 거야. 여태까지 노벨문학상을 탄 위대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작품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으려면 다 번역해서 읽어야 되잖아. 사실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번역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말로 원서로 그야말로 한강의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선정된 이 2025년에 가장 그 위대한 소설로 꼽힌 이 소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선생님같이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적어도 한강 작가의 작품은 노벨문학상 선정된 이 소년이 온다라든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 작가가 한강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한 작품이니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거고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주 4.3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폭력에 의해 어떻게 학살된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가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특히 제주 4.3이 내일 이제 4.3 기념식이 있을 것이고,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엉뚱한 일처럼 발생한 이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이 좌우익의 대립이라든지 한국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신탁통치, 미군정, 그 다음에 미군정 하에서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 이 아주 복합적인 상황들이 그리고 북한에서의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한답시고 학살당한 증오를 만든 것, 그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증오를 품고 나와서 빨갱이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을 제주도에 투입한 권력자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 마치 사립기계의 톱니바퀴가 딱딱딱딱 물려든 것처럼 해서 정말 무고한 민간인 제주도에서 농사 짓고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던 그 수많은 백성들, 제주도민들의 최소 3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나 장애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심지어 그것들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말도 못하게 하고 제주 사람 무조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역사. 왜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도 외지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육지에서 왔다라고 하면 정착하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가? 왜 제주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신하는가? 이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음, 과거가 어떻게 현재를 구원하는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구원하는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이 한강의 소설을 우리가 함께 이번에 꼭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일주일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니까 지금 앞쪽에 많이 읽지 못한 친구들도 어, 시의적절한 책이니까 열심히 읽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소설의 내용하고 이 소설에 담긴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
꼼꼼하게 다시 한번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고요. 누차 강조하지만 책을 열심히 읽어야 똑똑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됩니다. 굿나잇. 안녕. 안녕히 다음 주에 봅시다. 주무세요. 안녕히 그래,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고생했다. 예준이 판타지 소설 불러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요즘 고생했어.